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내용이 뇌와 마음이었죠. 뭐 물론 정확한 거를 제가 알지도 못하거든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연 답이 뭘까요? 뇌일까요? 마음일까요? 항상 논쟁거리죠. 뭐 어디 뇌와 마음뿐이겠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늘 싸우게 마련인데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뇌냐 마음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걸 절충한다고 해야 될까요? 해결한 그런 과학적 접근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가 바로 복잡계 과학이라는 것이고요. 이걸 그냥 흔히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1세기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 뭐냐 그러면 카오스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유와 무 이 두 가지 이분법적인 사고가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이치 그걸 과학적으로 밝힌 것이 이 복잡계 과학이다. 또 물리학에서는 이걸 양자역학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물리학이 다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유일한 물리학이 뭐냐? 그 양자역학이다.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뇌와 마음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둘을 이것을 아우르는 그런 이론으로 복잡계 과학 그리고 양자역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시죠. 무지개 색깔이 몇 개일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몇 개죠? 그거는 근데 오색 찬란 무지개라고 합니다. 7개는 서구식 해석이고 우리나라는 오색 찬란 무지개 5색깔 아닐까요? 정해진 바 없죠. 이건 빛의 색깔입니다. 이 중간색도 있고요. 뭐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근데 늘 이렇게 지금 좀 고정된 관념으로 우리 롱텀 메모리의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된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세상을 보지 진짜로 눈으로 안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항상 고정관념으로 7개다, 아니다 5개다 이렇게 고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건 무지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뭐 사람이 됐건 뭐 동물이 됐건 어찌 보면 마찬가지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해진 바가 없다. 이 정한 것은 우리들의 약속이고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정한 것일 뿐이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지만 또 막상 살아가면서는 참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복잡계 과학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라는 것,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시스템적 사고라는 말을 좀 꺼내봤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 사고라고도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제 나타내는 과목입니다. 지난번에도 컴퓨팅 사고라는 이름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도모피즘 개념에서요. 시스템적 사고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특성, 첫 번째 특성은 뭐냐? 쪼개진다, 나눠진다. 마치 그 양파 껍질 까면 또 나오고 또 나오듯이 물론 양파 껍질 맨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튼 쪼개진다. 쪼개질 수 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놈이랑 붙어서 또 큰 놈으로 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쪼개지기 때문에 작은 조각 간에 서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잘게 쪼개 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의 손등으로 내려가고 이제 정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10배씩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분자 레벨이 나오고 더 내려가면은 쿼크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미시세계죠. 미시세계에서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이 끝에는 입자냐 파동이냐가 결정되지 않고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중첩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또 쪼개지는 걸 반대로 하면 합해진다 그랬죠. 위로 올라가 보면은 점점 크게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공원에 작게 요 안에 있죠. 또 위에서 바라보면은 커다란 도시 안에 있고 더 바라보면은 지구에 있고
더 바라보면 태양계 안에 있고 더 바라보면은 은하계 그 너머까지도 가겠죠. 이런 거를 이제 거시세계라고 하죠. 앞서 제가 그 세계 3대 천재 해서 바로 뉴턴이 바로 보는 그 법칙이 가시세계에서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너머의 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바로 아인슈타인이 적용을 했고요. 요 밑에 단에서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미시세계에서는 중첩돼 있다 하고 바라보는 게 또 양자역학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 명의 천재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세 명의 천재라고 하지만 더 천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자란 분은 벌써 지극히 작아지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지극히 커져도 없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그 시스템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이죠. 이 쪼개진 것들은 서로 연계관계를 갖게 되죠. 네, 이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갖는 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이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하나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뭔가 하나로 이렇게 사람이 됐건 뭔가 독립적인 개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요것은 사람, 요것은 뭐 고양이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계의 안과 밖이 나타나게 되는데 경계를 정하면 경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입력이라고 하고요. 경계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정보를 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이론에서. 그래서 시스템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something 뭐든지 다 시스템이다. 사람도 시스템이고요. 허다못해 돌멩이도 시스템입니다. 아니 돌멩이에 들어오는 게 어디냐면 뭐 돌멩이에 힘을 줘서 빵 차면은 돌멩이가 날아가겠죠. 얼마나 날아갔느냐 뭐 이런 게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다. 공학적으로는 시스템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죠. 사전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있는 어떤 것 무엇이든지 다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제 세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입력과 출력 이것이 다른데 또 입력과 출력으로 연결이 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인 관점이 바로 인과관계죠. 인과응보의 관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이 인과응보라는 것도 어떤 존재를 어떤 뭔가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인과지 이거조차도 없다면 인과도 설명이 안 되겠죠, 사실은. 네, 세 번째는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뭐 불교적으로는 뭐 너무나 무상고무아가 3특상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정해진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고 얘기하죠. 고유의 성질이 없다. 무자성이다. 고유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오히려 가능하고 한 것이 시스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비너스가 이 중심축에 있죠. 미의 여신 비너스가 있고 그 여기 이제 비너스를 항상 따라다니는 큐피드 화살을 갖고 있죠. 굉장히 좀 에로틱하다고 할까요? 아주 행복한 어찌 보면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근데 영원하지 않죠. 변합니다. 또 괴로워하는 상태로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남이 행복해하면 자신은 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또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또 같이 행복해하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온갖 상태로 모든 존재들은 상태를 변해가면서 이 삶을 이어가고 있죠. 이런 나쁜 상태들을 우리는
안 보여주려고 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상태를 가리려고 우리는 위선을 떨죠. 그 위선이 바로 이 가면이죠. 가면. 가면을 그리스 원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요즘 뭐 영화도 나오더라고, 페르소나. 그 방탄소년단이 참 페르소나가 요즘 떴군요. 빌보드 차트 오르고 페르소나입니다. 위선이죠, 위선.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페르소나가 결국 퍼슨으로 변하죠. 사람이란 말을 영어로 퍼슨이라고 하죠. 사람이란 의미가 본래 가면을 쓴 존재다는 얘기입니다. 위선 덩어리라는 얘기죠. 우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위선 덩어리. 왜 위선을 떨어야 되냐 하면은 계속 이렇게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위선을 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상태, 이런 좋은 상태는 좀 계속되면 어떠냐, 좋지 않느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좋은 상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모래시계가 가려져 있는데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다 땡 하면은 끝,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혹은 연극이 끝나면은 커튼이 걷어지죠. 이 보라색이 연극 막입니다. 막이 내려지고, 자 이제 행복한 막 끝났어. 다음에 이제 괴로운 시간으로 넘어가 하고 막이 쳐지죠.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이 신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간의 신이라고 하죠. 시간의 신. 이 시간의 신은 한 손에는 모래시계를 갖고 다니고 한 손에는 낫을 갖고 다닙니다. 모래시계가 다 끝나면 가차없이 낫으로 칩니다. 여지가 없죠. 누구라도. 예외적인 존재가 없다는 얘기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상태라는 것은 한정돼 있죠. 영원한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를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뭐 사람이 됐건 뭐가 됐건 항상 변한다는 것.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사랑은 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까? 가장 많이 안 변하는 물질이 뭘까요? 다이아몬드죠. 그저 변화의 주기를 뭐 동의 뭐라 그러죠? 동의 뭐 표가 있죠. 변한 반감기. 그것이 지구상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래 가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약혼 반지로 다이아몬드, 영원하지 않은 의미지만 결코 그것도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제가 오늘 뒷부분에 조금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깨달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신이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보통 우리는 아뜨만적인 깨달음, 뭐 진화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없어지고 어떤 특정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걸로 자신의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상태, 물론 그것도 어려운 상태죠. 대단한 상태지만 하나의 상태에 머무른 것이고, 이 상태는 깨어지죠. 우리가 그 선정에 들었다 하는 것도, 선정은 반드시 의도를 내서 들어가죠. 입정을 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의도를 내고 들어가서. 그래서 선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태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선정이라 하더라도 그건 깨달음과는 사실 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의 특정 상태에 머물렀다 나오는 것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스템적 사고가 이와 같이 쪼개진다는 거, 우리가 정해진 바가 없어서 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변한다는 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면은 좀 더 바람직하게 세상을 바라볼 것 같은데요. 좀 한마디로 이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공성도 하나의 개념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냥 편의상 공성이라고 해보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자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허무하다, 뭐 공허하다, 뭐 정해진 게 없고 뭐 실체도 아니고 변해가는 게 뭐 그래갖고 어떻게 허무하냐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상상하는 것이 곧 현실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양자역학자가 한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세상에 공짜 점심 먹는 건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데, 이 양자역학가 한 얘기는 진짜 우주는 공짜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지금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이 세상의 본래 공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이게 미리 결정적으로 딱 정해져서 자성이 정해져 있다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죠. 이거는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과학적 체계가 바로 복잡계 그리고 양자역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먼저 이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꾸미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좀 새롭다는 가능성의 세계를 이제 좀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으시겠는데, 창발이라고 이 복잡계 과학에선 얘기합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뭔가 창조물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의식이 튀어나온 일에 자의식이 튀어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창발 현상으로 나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무아의식이 딱 튀어나와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창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창발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발을 얘기할 때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게 마그리트라는 초현실 화가가 그린 건데요. 아주 설명하기 참 좋은 그림 같아서, 피레네 성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굉장히 단단한 바위 위에 아주 굳건하게 세워진 집이 있어요. 아주 탄탄하고 안정적인 모습이죠. 불안감이 없습니다. 이 질서적인 것들이죠. 우리 아마 머릿속에 이 장기기억 장치에는 이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자리 잡혀 있을 겁니다. 뭐 사과 하나를 보더라도 벌써 사과하면은 뭐 맛이 어떻고 뭐 온갖 정보들이 딱 정리가 돼 있죠. 교과서처럼, 마치 백과사전처럼.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이 무질서로 가는 거죠. 혼돈.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죠. 이렇게 보니까 혼란스럽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고, 여기서 이 혼돈 속에 새로운 창발, 이것이 바로 새로운 평화. 그래서 이 작가는 지금 이 케이오스 이론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질서가 무너져 내림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평화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복잡성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즘 좀 정치 권력도 좀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정치도 잘 모르지만 어느 정치 세력이 집권해 갖고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자기 이제 질서를 갖추죠. 근데 이건 항상 오래 못 가죠. 또 반대 야당에서 또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아주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질서가 또 튀어나오죠. 이걸 뭐 변증법에서는 뭐 정반합의 원리라고 해서, 정이 있으면 그 반대가 나타나고 다시 새로운 합으로 새로운 게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또 질서가 돼 갖고 또 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것을 또 뭐 유물론적 관점으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잡계 과학입니다. 장자가 이쪽에 또 일강연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장자의 우화를 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장자도 케오스를 아주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커다란 땅의 중앙에 사는 임금입니다. 이 임금의 이름은 혼돈대왕이에요. 혼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혼돈입니다. 아주 정신없죠. 그런데 이 혼돈대왕이 사는 곳 북쪽에는 또 다른 대왕이 삽니다. 또 남쪽에도 또 다른 대왕이 살고, 숫과 홀이라는 이름의 대왕이 살아요. 근데 이 혼돈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 갖고 이 북쪽에 있는 대왕, 남쪽에 있는 대왕을 다 초대해서 마음대로 먹게 아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대왕과 남쪽 대왕이 너무 이게 고마워서 혼돈 대왕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보답을 할까? 그래? 근데 이 혼돈 대왕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구멍이 7개가 있는데,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7개가 있는데 혼돈 대왕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자, 혼돈을 위해서. 그렇게 되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남의 임금을 숙, 북의 임금을 홀, 중앙에 혼돈, 이 세 대왕이 살았습니다. 너무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보답하려고 궁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은 7개 구멍이 있어서 먹고 숨도 쉬는데 혼돈대왕은 구멍이 없어요. 그야말로 혼돈 상태입니다. 하나씩 구멍 뚫어주자, 질서를 갖게 해주자. 근데 7일이 되었을 때 마침내 혼돈이 죽고 말았다.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고 죽은 슬픔이 나온 것. 듀상이라고 이거 아직 전시회가 끝났나 모르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거 저도 한 달 전쯤에 갔다 왔는데요. 뭐 워낙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 요만하더라고요. 변기가 소변 보는 변기인데 남자들 이거를 변기통에서 떼다가 전시장에 딱 갖다 놓고 이거를 작품이라고 이름을 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이걸 웃을 수도 없고 이거는 이 작가의 의도가 근데 다분히 있는 것이죠.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또 이 듀상이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유명한 게 또 이 나무 그 상품 전시하는 그 상자가 있는데 브릭스라고 그 상자를 잔뜩 쌓아놓고 이걸 작품이라고 또 내밀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려는 이런 예술가들의 노력. 또 이거는 마그리트 작품이네. 앞서서 나왔던 그분의 작품인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거 그림은 파이프인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작품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름자로 명가명 비상 이름자로 세상을 보려 하면 이게 바르게 못 본다는 것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영화상으로도 좀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인데요. 이 선생님이 처음 부임해 오시는데 그 시인입니다. 시학이라는 과목을 가리키는 고등학교에서 가리키는 선생님인데 오자마자 이 교탁에 올라서요. 너네들은 이런 눈높이로만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교탁에 올라갔고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부 교과서 열어. 시학이라는 교과서를 다 열죠. 맨 앞에 시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 부분 그걸 찢어버려. 시학이 무엇이다 하고 정해놓는 한 시학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다. 이 가르침을 주죠. 이 영화에 보면은 아주 대단한. 우리가 이 고정관념 이게 질서의식이죠. 이 질서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새로운 깨달음이라든가 새로운 차원의 알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걸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죠. 스님들 TV 프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복명마왕이라는 프로 좀 유명합니다. 이것도 편견을 깨기 위해 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죠. 우리가 어느 가수가 들어왔다 노래한다 딱 얼굴만 봐도 벌써 이 머릿속에 장기 기억 장치에 있는 그 노래 스타일, 음색, 뭐 내용 빤해요. 제대로 들으려고 하네요. 그냥 이 기억된 걸 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깨고자 얼굴을 가리고 했더니 노래만 들리는 겁니다. 제대로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보게 되죠.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아주 지금 미국까지 수출돼 갖고 아주 잘 팔리고 있는 게 또 이런 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부 질서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예를 더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알파고 늘 등장하는 것이죠. 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진화를 거듭했어요. 먼저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다 해서 뒤에 리자를 붙였어요. 이세돌의 이자. 그래서 알파고 리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세돌과 4대1로 승리를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이 알파고 리가 학습해갖고 알을 형성하는 방법은 이 인간이 둔 기보들, 과거에 뒀던 좋은 바둑 결과들을 그대로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하면 이겨,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하고 계속 훈련을 시켰죠.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인간이 뒀던 좋은 예제들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은 샘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도 더 보고 저렇게도 더 보고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 갖고 알파고 리가 만들어져서 이세돌을 이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인가요? 바로 알파고 마스터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개선된 지도 학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리를 결과를 좀 더 분석해 갖고 개선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세돌보다 조금 인간 랭킹에서 앞서는 사람이 커제 구단입니다. 중국에. 이 커제 구단을 물리쳐요. 그리고 커제뿐만이 아니라 난다 긴다 하는 모든 고수들 60명을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겨버립니다. 완전히 인간계를 평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마스터란 이름이 붙었어요. 알파고 마스터. 이게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에 새로운 놈이 나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이름이 제로예요. 왜 제로냐 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보를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제로 원점에서 시작했어요. 바둑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야만 가르쳐줬어요. 지 혼자 두는 겁니다. 지 혼자.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놈이랑 알파고 리랑 붙였더니 100전 100승입니다. 다 이겼어요. 알파고 리를. 알파고 제로가. 즉 편견 없는 놈이죠. 이놈은 편견이 있으면 인간의 편견을 집어넣은 겁니다. 얘는 인간의 편견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그래서 이름을 제로라고 썼어요. 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100대 0으로 이겼고요. 알파고 마스터랑도 붙여봤는데 89대 11 거의 뭐 완승을 거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그 엄청난 지식이라는 것도 참 하찮구나. 어떻게 보면 그 바둑의 오랜 역사 동안 쌓여왔던 기보, 바둑의 정석, 뭐 온갖 것들이 다 별거 없었던 거죠. 얘가 스스로 터득한 게 훨씬 낫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알파고는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고가 바둑이라는 뜻이죠. 고를 안 한다. 바둑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 쪽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 바로 복잡성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질서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새로운 것, 좀 더 나은 것을 갈 수가 없다. 이제 복잡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균형 상태를 벗어나 임계 상태에 있다. 어떤 사태가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 이것을 자기 조직화 임계성이라고 전부 단어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냥 조그만 자극으로도 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콩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니까 미국에서 태풍이 일어나더라. 이걸 버터플라이 효과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변하다가 어느 순간에 왕창 변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죠? 왕창 변한다. 조금씩 변하다가 어느 임계 상태에 이르러서 한계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작은 어떤 변화만 줬을 뿐인데도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대변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실제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것을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복잡계입니다. 지금 쓰나미죠. 이 쓰나미가 뭐 이렇게 엄청난 힘이 뭐 며칠 밤낮을 작용해서 일어난 게 아니죠. 조금씩 누적돼 갖고 그것이 어느 한계점을 탁 넘으니까 팍 터지는. 우리가 뭐 깨달음을 얻는 것도 어떤 계기가 있죠. 작은 뭐 까마귀가 울거나 뭐 작은 계기들이 뭐 대돌 떨어지는 소리라든가 뭐 대나무 부딪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누적돼서 충분히 익어 갖고 열매가 자동적으로 꼭지가 익어서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죠. 마치 그렇듯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복잡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계가 있고 질서의 반대적인 개념 무질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둘의 중간에 복잡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이게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적으로 바라보면 질서로 보이는 것이고 무질서로 바라보면 무질서로 보이는 것이고 그걸 복잡계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아마 그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시스템 이론적으로 세상의 시스템적인 상태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정된 거, 정해진 값으로 수렴되는 거, 고정된 값. 하나는 고정되진 않지만 어떤 경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하죠. 이거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정해져 있죠. 하나를 향하거나 아니면 어떤 바운다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근데 그 반대되는 게 바로 이 케이오틱이죠. 케이오틱, 무질서. 이 무질서한 것도 사실은 완전히 무질서하면 이걸 또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잡계라는 것은 완전 무질서도 아니고 질서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무질서하게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질서가 나타납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고 세탁기 방망이가 막 돌아가죠. 그럼 빨래가 막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그 안에 규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오스 세탁기란 게 나왔죠. 빨래 돌아가는 현상에서도 카오스적인 어떤 질서 현상을 보이는 거. 그걸 활용한 또 것들, 이런 또 전자제품이 그래서 카오스 뭐 세탁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카오스 카메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복잡계 요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엣지 오브 케이오스란 말 써요. 그러니까 케이오스의 가장자리에 새로운 창조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온다. 요 사이에서 크게 보면은 요 사이에서 뭔가 튀어나온다 하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걸 좀 깨달은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너무 고요함에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성성하게 깨어서도 안 되고 이 성성적적한 이 어떤 팽팽한 균형감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뭔가가 트리거될 때 깨달음이 나오듯이 이런 상태가 바로 이 복잡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상태 따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늘 세상은 이런 상태일 겁니다.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가 균형 잡힌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균형이고, 입자로 바라보면은 입자가 되는 것이고, 뭐 복잡한 혼동계로 바라보면은 혼동계가 될 것이고, 복잡계로 바라보면은 또 복잡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잡계로 바라볼 때 이것은 자기 조직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상호인과입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뭔가를 일으키는 이런 것을 복잡계라고 합니다. 균형계가 이제 인과적인 거죠. 혼돈의 관점에서 보면 인과가 없습니다. 랜덤한 거죠, 완전히. 비선형적이고 여기서는 선형적인 것이고 여기는 이 둘을 아우르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상호인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바닷가 가면 이제 모래 쌓기를 하는데요. 모래를 하나씩 떨어뜨리면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탑처럼 쌓여가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임계점의 한계에 도달하면은 작은 충격으로도 와장창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모래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모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모래알 하나하나에 대한 물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알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는 부분을 그냥 물리적으로 더해 놓으면은 끝,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항상 플러스 알파,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 있다. 그 이유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상호인과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모래 한 알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모래더미 전체를
아우러서 이해를 해야만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래죠. 이게 이제 쌓여갈 겁니다.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네, 한계에 도달하면은 바로 눈사태가 모래사태가 일어나죠. 네, 와장창 쓸어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또 질서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계는 이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언제 터질지, 언제 어디서 태풍이 불지, 언제 지진이 날지, 항상 그런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닌 그런 변화의 상태에 늘 이 자연계는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균형계, 창발, 복잡계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조금 이따 좀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요 하나하나마다 격자의 숫자가 있죠. 여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뭐 랜덤하게 해놨는데 이제 요 가운데 지점에 계속 1이 더해질 겁니다. 1이 더해져요. 그러면은 3에 1이 더해지면 4가 되겠죠. 근데 4가 맥시멈입니다. 4가 되면은 거기에 또 1이 더해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는 제로가 돼버리고 자기 주변에 하나씩 1을 다 줍니다. 넘겨줘요. 자기는 1이 되고 0이 되고. 자, 여기 하나가 모래가 떨어지게 되면 4가 됐죠. 다른 건 변화가 없죠. 4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가 모래가 더 떨어지면 4가 갑자기 0이 변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변으로 하나씩 더 해줍니다. 그럼 2는 3이 되고 2도 3이 되고 얘는 4가 되고 얘도 4가 되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모래를 하나를 더 안 떨어뜨리더라도 여기 4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또 이놈도 자기 주변에 하나씩 주고 자기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또 변합니다. 변했죠. 그 또 옆에 놈이 또 4가 됐네요. 그거에 의해서 또 변하고 또 이거에 의해서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다 변했네요. 더 이상 바뀌지 않죠. 그래서 변한 부분 여기서 빨갛게 변한 부분만 색칠해 보면 이 부분이 변한 겁니다. 단 한 번 한 알이 떨어졌을 뿐인데 이 부분이 왕창 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이거를 한번 여기 애니메이션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창발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조금씩 변하죠. 조금씩 변해갈 뿐입니다. 아직은. 자, 이게 창발이 되면은 와장창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보이세요? 이렇게 무더기로 변하죠. 이렇게 무더기로 지금 이렇게 크게 무더기로 변하고 있죠. 이런 것이 물론 좀 이걸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일종의 창발이죠. 갑자기 없던 것이 나타나고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이런 거를 이제 선형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딱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고 둘을 집어넣으면 둘을 나오는 게 우리가 선형적인 해석이라면은 이건 하나를 넣는데 100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이런 현상을 복잡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복잡계가 따르는 게 또 뇌다고 얘기를 하죠. 뇌 또한 자기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현상을 보이는 게 뇌다. 근데 지금 우리가 딥러닝 알파고에서 쓰고 있는 딥러닝이라던가 이런 거는 자기 조직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선형적으로 순차적으로 파이어 해갖고 결과적으로 답을 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 조직화 과정. 아까 잠시 뇌과학에서 봤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뉴런들이 몇 개가 커플링 연결이 돼갖고 번쩍입니다. 그것이 번쩍이면 다른 놈들이 또 같이 번쩍이고. 그래서 나중에 랭그램 상태로 올라가면은 이 대뇌 전체 영역에서 골고루 퍼져갖고 전체적으로 발화가 일어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는데 이걸 흉내낸 지금 인공신경 회로망은 아주 굉장히 미미한 단계죠.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딥러닝의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SNN, 스파이킹, 번쩍번쩍 동시에 발화가 되는 앵그램과 랭그램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서 나중에 또 폭발적으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자아의식이 튀어나오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조직화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복잡 현상을 또 자기 조직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조금 전에 모래 얘기를 했지만 모래알 하나하나만 가지고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이 모래 사태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뇌를 아무리 분해해서 뇌가 뉴런으로 있고 뉴런이 10의 11승계가 있구나. 그리고 뉴런 한 개당 수천 개랑 연결이 돼 있구나. 그것만 가지면은 끝나냐? 안 그렇다는 얘기죠. 초창기에는 뉴런을 수학 모델을 만든 사람이 매클러치 피트라고 그랬죠.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노벨상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신비는 끝났다. 뇌가 밝혀졌다 얘기했어요. 근데 되나요? 그냥 연결해 놓는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앞서 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단순하게 연결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기능별로 나눠져 있고 또 뇌도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되어 있죠. 이 연합 영역 같으면은 6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고 안에 변형계 같으면 5개 층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또 층으로 나눠 갖고 옆으로도 퍼지지만 위로도 퍼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또 추상화되고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화가 되기 때문에 창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뇌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복잡계를 이해한 뇌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이제 많이 보셨죠. 바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느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뭔가 불쑥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의식 내지는 자아의식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걸 좀 뇌로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뇌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뇌는 로컬 룰이라고 쓴 건 뭐냐면은 뇌세포 하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수천 개의 뇌랑만 인터랙션 하는 거죠. 주고받아요. 주변에 있는 수천 개로부터 정보를 받고 넘겨주고. 근데 하다 보면 이 뇌 전체로 보면은 뭔가 하나의 통일된 의식, 통일된 어떤 정신 세계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다르냐 같으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시 또 이제 주고받고 영향을 미치죠. 이거의 현상으로 해서 이것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다시 또 여기 되먹임질하는. 그래서 상호 인과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이런 개념으로 이어가는 것이 자연계의 놀라운 어떤 이 화음 세계라고 할까요? 이 우주에 비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도 우리 개인들이 있죠. 국민들 개인들이 있고 국민들이 뭔가 대표성을 갖는 뭔가를 하나 뽑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되먹임질해서 우리들 삶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거꾸로. 이런 현상들이 복잡 적응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